형님의 장례식장에서 만삭이던 형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10년 뒤 다시 나타나 돈을 빌려달라며 찾아온 뒤 그 뒤를 밟아 들어간 집에서 형님과 똑같이 생긴 아이를 마주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숨막히는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서울 외곽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는 45살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가까운 지인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제 경험처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사라진 형수를 10년 뒤 다시 만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형님의 장례식장에는 검은 우산을 쓴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고 향 냄새와 울음소리가 뒤섞여 숨이 막힐 듯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형님은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고 저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도 어딘가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걸렸던 건 형수였습니다. 당시 형수는 배가 많이 불러 있었고 곧 아이를 낳을 예정이었습니다. 형님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던 형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사람의 울음이었습니다. 왜 나를 두고 가요? 어떻게 나 혼자 이 아이랑? 그 목소리는 장례식장 안을 울렸고 그날 있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형수의 등을 바라보며 이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진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장례식이 한창 진행되던 도중 형수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화장실에 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어디 갔어? 아까까지 여기 있었잖아. 사람들이 하나둘씩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장례식장 안팎을 돌아다니며 형수를 찾았습니다. 주차장, 복도, 휴게실 어디에도 형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수의 가방도 휴대전화도 사라졌다는 사실이 확인된 건 순간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설마 도망간 거 아니야? 그 한마디는 불씨가 되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장례식장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와 의심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죽자마자 돈 챙겨서 튄 거야? 배까지 불러놓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는 건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형수를 위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등을 돌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형님의 영정 앞에서 울고 계시던 어머니는 형수의 실종 소식을 듣자마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년이 우리 아들 돈 다 들고 튄 거야. 어머니의 울부짖음은 장례식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보험금. 그날 낮에 보험사 직원이 다녀갔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형님의 사망 보험금이 꽤 큰 금액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형수 앞으로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수를 믿고 싶었지만 상황은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형수는 사라졌고 돈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형수의 행방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CCTV에도 뚜렷한 흔적이 남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형수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형수 이야기가 나오기만 해도 이를 갈았고, 친척들은 형수를 돈 때문에 남편 장례식까지 버리고 도망간 여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저 역시 그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형수의 존재는 점점 잊혀졌습니다. 아이 역시 태어났는지 살아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형님의 죽음도 형수의 실종도 그냥 그렇게 덮여버렸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제 삶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업은 실패했고 빚만 남았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고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비슷하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 눅눅하고 무거운 공기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비를 맞은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던 그 여자를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드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형수였습니다. 10년 전 장례식장에서 사라졌던 그 형수였습니다.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빛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형수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잊고 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분노, 원망, 혼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이제 와서 뭐하러 온 겁니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형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탁이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2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다시 한번 하얘졌습니다. 10년 만에 나타난 사람이 겨우 한다는 말이 돈 이야기라니.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제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꼭 필요해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제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분명 화가 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형수의 표정이 그때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그 얼굴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형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형수를 그냥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10년 동안 쌓여있던 분노와 원망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보다 더 큰 의문이 마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수가 정말 돈만 필요해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형수는 제 시선을 피한 채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도망간 사람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왜 필요한 겁니까? 제가 낮게 묻자 형수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을 할 것 같으면서도 끝내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안 빌려주실 것 같아서요. 그 한마디에 저는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끝까지 숨기겠다는 태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사라졌다가 나타나서 이유도 없이 돈만 달라. 그걸 내가 믿을 것 같아요? 제 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형수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를 내도 따져도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을 상대하는 기분은 이상하게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잠시 후 형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돼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할 정도로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유도 모르는 돈은 못 줍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 현실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빚에 쫓기는 상황에서 여유 있는 돈은 없었습니다. 형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냥 가게 두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발을 떼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감정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수는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숨을 내쉬며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확인이다. 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괜히 엮이기 싫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대로 보내면 분명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형수는 큰 길을 피해 골목으로만 이동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길을 피하듯이 일부러 어두운 길만 골라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계속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발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형수의 시야에 들어가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골목은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가로등도 제대로 없는 어두운 길이 이어졌고 주변에는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 동네는 제가 평소에 오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형수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처럼 망설임 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낡은 3층짜리 빌라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계단, 희미한 형광등. 딱 봐도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형수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그 행동은 분명 확인이었습니다. 누가 따라오고 있는지, 누가 보고 있는지. 그 모습에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는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 이상 들어가면 더 깊이 엮이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은 어둡고 습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건물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누군가 오래 머물지 않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위층 어딘가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수가 올라간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2층에 올라갔을 때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문이 보였습니다. 그 문 앞에서 형수가 잠시 멈춰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형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지 말지 망설이는 사람처럼. 그러다 결국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금 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리는 것처럼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끝이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그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복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안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문을 밀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열면 모든 게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문 안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밀어 여는 순간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틈이었는데도 그 안에서 느껴지는 공기가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낡은 집 특유의 냄새와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조금 더 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을 떼지 못한 채 안쪽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낡은 장판 위에 오래된 식탁 하나가 놓여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고 형광등은 깜빡거리며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형수는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곳에는 아이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마른 체구에 너무나 조용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본 순간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형님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형님과 똑같이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눈, 코, 입 표정까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어린 시절의 형님이 그 자리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이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또렷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눈빛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할 정도로 깊었습니다. 누구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전혀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상황이 현실인지 아닌지조차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수가 그때서야 저를 발견했습니다. 도윤 씨? 형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아이 앞으로 다가가 제 시선을 가리듯 서 있었습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들켜서는 안 될 것을 들킨 사람처럼. 저는 한 발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완전히 열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 아이 누구입니까?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이름이 뭐냐? 제가 묻자 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우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우. 형님의 이름이 김태우였습니다. 저는 형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수 이게 뭡니까?
제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형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이 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제가 한 걸음 더 다가가자 형수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이를 보호하듯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그 행동이 제 심장을 더 세게 때렸습니다. 그 아이 형님 애 맞습니까? 형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이미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작은 아버지 맞으시죠?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제 다리가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형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숨소리 하나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앞에 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사라졌던 형수, 그리고 형님과 똑같이 생긴 아이.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야 조금씩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알고 있던 지난 10년의 시간이 모두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의 입에서 작은 아버지라는 말이 나온 순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머릿속은 완전히 멈춰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아이와 형수를 번갈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안에서 어떤 기억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아니 일부러 잊으려고 했던 기억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셨던 바로 그날을요. 그날도 지금처럼 비가 왔습니다. 형님이 일하던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연락을 받았고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형님은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병원 복도는 어수선했고 현장 관계자들이 몇 명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사고로 죽은 사람의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일을 덮으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현장에서 발을 헛디뎌서 그 말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너무 정형화된 말이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된 대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깊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례식, 형수의 실종, 보험금,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형수를 바라봤습니다. 형수 형님 죽은 거 정말 사고 맞습니까?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 속이고 있었던 겁니까?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안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형수는 단순히 도망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10년 전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그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참고 버텨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사고 아니었어요.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순간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럼 뭐였습니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형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님,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머릿속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쫓기고 있었다는 말. 그건 단순한 사고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형수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날도 현장에 나간 게 아니라 만나러 간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형님이 스스로 그곳에 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굴 만나러요? 제가 묻자 형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직 말씀 못 드려요. 그 말에 저는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전히 숨기는 게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여기까지 와서 또 숨깁니까?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형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하면 더 위험해져요. 그 말은 이상하게도 거짓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진지해서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버렸습니다. 그때 아이가 조용히 형수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둘이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그걸 보는 순간 또 하나의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저 아이 그때 뱃속에 있던 애입니까? 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이 제 심장을 세게 쳤습니다. 10년 전 장례식장에서 사라졌던 그 뱃속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형수를 봤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겁니까? 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숨은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숨었다. 그 말 하나로 10년 동안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한테서? 제가 묻자 형수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을 죽인 사람들한테서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말을 계속 곱씹을 뿐이었습니다. 형님을 죽인 사람들. 그 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확정짓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지금까지 제가 믿고 있던 모든 시간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안에서 또 하나의 감정이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형수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도망간 사람이라고, 가족을 버린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게 아니었다면, 혹시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거라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조여오는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형수의 입에서 형님을 죽인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온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이 아니라 이미 확신에 가까운 진실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가 믿고 있던 사고라는 단어가
너무나 가볍고 허술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형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굽니까? 짧게 물었습니다. 형수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안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 도윤 씨도 위험해져요. 형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말은 저를 막기 위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숨겨놓고 이제 와서 또 숨기겠다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형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계속 도망치고 있었어요. 그녀의 말은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이상한 전화를 받으셨어요. 저는 그 말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이라고, 꼭 다녀와야 한다고. 형수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힘든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날의 기억들이 다시 조각처럼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습니다. 장례식에서도 그 전날에도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걸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그 순간 가슴이 쿡 하고 아려왔습니다. 형수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병원에서 형님 얼굴 보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거 사고로 다친 얼굴 아니었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누군가한테 맞은 거였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폭행?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바로 알았어요. 형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끝나기도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 말에 저는 다시 긴장했습니다. 무슨 연락이요? 형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애 지키고 싶으면 입 다물고 사라지라고요. 그 말이 공기 중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 문장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협박, 그리고 선택. 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게 아니라 숨은 거예요. 그 말이 다시 한번 제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낡은 집, 이 숨막히는 공간, 이 모든 게 10년의 결과였습니다. 그때 아이가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또렷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향해 물었습니다. 너 다 알고 있냐? 아이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아이 언제부터 이런 겁니까? 제가 형수에게 묻자 그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조용했어요. 하지만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수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해요. 그 말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쫓기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제 몸이 굳었습니다. 누가요? 형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습니다. 저는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빗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밖에 있는 것 같은 기분. 저는 천천히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아주 살짝 젖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래 골목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엔진은 켜져 있었고 헤드라이트는 꺼져 있었습니다. 차 안은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제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형수. 제가 낮게 부르자 형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 왔어요?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창문 아래에 서 있던 검은 차를 본 순간 저는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확신을 느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을 숨어 살던 형수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바로 그날, 이곳까지 누군가가 따라왔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저는 커튼을 조심스럽게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 형수를 바라봤습니다. 형수의 얼굴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놀람이 아니라 체념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왔죠.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상황은 충분히 전달된 듯 했습니다. 아이도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도망이 아니라 선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피해 다닌 겁니까? 제가 묻자 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속은 아니에요. 한동안 잠잠했는데 최근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분명했습니다. 누군가가 다시 형수와 아이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제가 묻자 형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웃었습니다. 아이 때문이에요. 그녀의 시선이 아이를 향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는 나이가 됐어요.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의 존재 자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형님과 똑같은 얼굴. 이건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증거였습니다. 형님의 죽음과 관련된 살아있는 증거. 그걸 깨닫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제가 묻자 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안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여기 더 있으면 위험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형님의 죽음, 그 직후의 협박, 형수의 실종, 그리고 지금 모든 게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래에서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짧지만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형수의 옷을 꽉 잡았습니다. 형수도 그 손을 더 세게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누군가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입니까? 제가 낮게 묻자 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대답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좁은 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았습니다. 도망치거나 숨거나 아니면 마주하거나.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느끼면서도 외면했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형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과 아주 작은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대로 또 도망치게 안 합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하게 떨림이 멈춰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2층까지 올라온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형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 안 돼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수, 제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나도 잘못했습니다. 그 말은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안 도망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문 앞에 섰습니다. 밖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 앞이었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차분하고 여유 있는 노크였습니다. 그 소리가 더 소름 끼쳤습니다. 저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수와 아이가 뒤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끼며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문 앞에는 검은 우산을 접은 채 서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고 눈빛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건조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도윤 씨 맞으시죠? 그 말투는 확인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황은 더 이상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조금 더 막아선 채 안쪽을 가렸습니다.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안에 계신 분들 나와주시죠. 그 말이 끝나자 제 등 뒤로 형수의 숨소리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아이의 손이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느낌도 전해졌습니다. 저는 문을 더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누굽니까?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하게 긴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그 질문 10년 전에 하셨어야죠.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마치 제가 외면했던 과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들어 옆을 가리켰습니다. 그때 계단 아래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더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상황이 이미 불리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뒤로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볼 일 있으면 여기서 말하세요. 제가 말하자 남자의 표정이 아주 조금 바뀌었습니다. 조용히 웃고 있던 입가가 사라졌습니다. 협조를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문을 더 닫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손이 문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쿵.
문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뒤로 밀려났습니다. 형수의 짧은 숨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남자 둘이 그대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공간이 순식간에 더 좁아졌습니다.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향해 시선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아주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크긴 컸네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형수가 아이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두 사람과 형수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남자는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만? 그는 천천히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김도윤 씨, 이건 원래 당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괜히 끼어드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더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숨겨놓고 이제 와서 뭐 하려고요? 제가 묻자 남자는 잠시 웃었습니다. 정리하러 왔습니다. 그 짧은 말이 모든 걸 끝내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형수의 숨이 뒤에서 멎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아이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했습니다. 남자의 눈이 저를 향해 멈췄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그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선택을 하셔야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다른 남자가 뒤에서 움직였습니다. 그 손이 아이 쪽으로 향하는 걸 보는 순간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쾅! 몸이 부딪히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뒤엉켰습니다. 의자 하나가 넘어졌고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형수의 비명 같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밀어내며 아이 쪽으로 더 다가섰습니다. 머릿속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앞에 있던 남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그만하시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게 더 소름 끼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안 물러납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10년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저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자의 눈이 저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눈이군요.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형님이랑 똑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형님. 그 단어가 모든 걸 연결시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형수와 아이를 번갈아 보더니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대신 그는 마지막으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제 숨을 데는 없을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두 사람은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는 아이를 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싸움이 이제야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 하루 사이에 10년 동안 쌓여있던 거짓과 진실이 모두 뒤집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온 뒤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형수는 아이를 꼭 안은 채 바닥에 앉아 있었고 저는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도 긴장감이 남아 있었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다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나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일이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형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계속 도망쳐야죠. 그 말은 너무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10년 동안 반복해온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형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놀란 눈이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실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10년 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을 느끼면서도 외면했고 그저 상황에 맡겼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형수, 그녀가 눈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해결합시다. 그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형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 질문에는 1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체념, 그리고 희망이 아주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녀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 도망치면 끝이 없습니다. 그 말은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조용히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도 형님과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이 앞에 앉았습니다. 태우야. 아이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이제 숨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깊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자 골목은 이미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검은 차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라는 걸. 저는 다시 돌아봤습니다. 형수와 아이. 이제는 제가 외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 경찰에 가겠습니다. 그 말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형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안 돼요. 더 위험해져요. 그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해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를 끌어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가겠다고. 그날 밤 우리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형수와 아이는 제가 아는 사람의 빈 집으로 옮겼습니다. 최소한 당장 숨을 수 있는 곳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는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도망이 아니라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는 약속대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사건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이었고 증거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수의 증언, 그리고 기억 속에 남아있던 모든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사건은 다시 조사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의 죽음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날 밤 찾아왔던 사람들의 정체도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수와 아이는 점점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태호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조금씩 웃는 모습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닮았다고 다들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너는 너다.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조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도 남아 있었고 앞으로도 쉽지 않은 시간이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함께라는 것. 여러분이라면 이런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조금 늦었지만 이제야 제대로 살아보려 합니다.